거래량이 적다 그래갖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울의 과연 평균적인 월 거래량은 얼마나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아파트는 망고쌤. 규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규제 한 달 지났는데, 집값이 오른다 했는데 말도 참 많고 한데,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었다고 하죠. 집값이 빠른 속도로 안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뭐 20%, 30%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규제 한 달 지났는데,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출 규제가 나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죠? 강력한 대출 규제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거래량이 급감한다, 뭐 급매물이 나온다, 뭐 하락거래가 발생했다, 이런 뉴스들로 도배가 되고 있는데, 자, 망고맵을 제일 먼저 한번 볼게요. 이 망고맵 이제 하도 이야기하고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자, 보이시죠? 이 망고맵 보면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가지고 하는데, 빨간색이면 오른 거고 파란색이면 내린 거예요. 빨간색이 지나면 많이 오른 거고 파란색이 지나면 많이 내린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서울은 어떤 모습입니까? 서울은 지금 매우 빨갛죠. 그렇죠? 예, 파란색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출 규제, 강력한 대출 규제가 나왔지만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오르고 있다. 상승폭이 줄은 건 사실이다. 그래서 열기를 잠깐 식힌 건 맞는데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냐. 하락론자들 이야기처럼 하반기에 20%씩 빠질 가능성이 있다. 사실 그런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시장은 빨간색인 거죠? 왜 이렇게 빨간색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상합니다. 왜 집이 안 내리는 걸까?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거래량. 거래량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거래량,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 가지고 장난을 제일 많이 친다. 거래량은 7월 거래량을 보통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6월 27일에 규제가 나왔으니까 7월 한 달간 규제 영향으로 거래량이 많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이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6월 한 달 거래량이랑 7월 거래량이랑 전후로 비교를 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6월 대비 7월이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사실인지 아닌지 보기 전에 중요한 게 뭐죠? 실거래 신고한 아파트 거래량으로 거래량을 집계를 하는데 6월 거래량은 이제 8월 1일이 되었으니까 다 집계가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냐? 한 달 내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아파트 실거래는 6월 거래량은 그러면 한 달 동안 신고가 되니까 7월 말일에 다 집계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6월 거래량은 이제 60일 동안 집계된 거래량이고 7월 거래량은 이제 8월 1일이 되었으니까 한 달 동안 집계된 거래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대1로 비교하면 당연히 이번 달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이야기 나오면 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예, 기자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 끝나자마자 바로 거래량 집계해가지고 지난달 거래량이랑 비교하면서 너무 적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매일매일 거래량을 취합해서 자 이렇게 하고 있죠. 저는 8월 1일이에요. 8월 1일. 그러면 7월 거래량은 7월이 30일 진행되었을 때 거래량 그리고 6월이 30일 동안 진행되었을 때 거래량 이렇게 비교해야 동등한 비교가 된다.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월 거래량이랑 6월 거래량을 비교할 때 7월이 30일 지났을 때 거래량이랑 예전에 취합해 놓은 6월이 30일 되었을 때 거래량이랑 비교해야 된다. 자, 그래서 보면 4, 5, 6, 7월 달이 30일 지났을 때 거래량을 집계해 보면 6월 달은 6,650건이었어요. 6,650건. 그리고 7월은 2,823건입니다. 결국 뭐냐면 7월 대비 6월의 거래량은 반토막이 더 난 거죠. 팩트죠, 팩트. 6월 거래량은 12,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반토막이 나왔으니까 7월 달 거래량은 6,000건이 안 될 것 같다. 이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많이 줄은 게 맞고 상승폭도 많이 줄은 게 맞다. 아까 망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 정도에 끝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4월 달은 2,968건. 그러니까 7월 달이 2,823건이니까 4월 달보다 조금 적은 상태에서 끝나지 않을까. 4월 달은 지금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
4월 달 거래량이 토탈로 6천 건이 조금 안 됐습니다. 6천 건이 조금 안 됐어요. 그러면 7월 거래량은 아마 5천 건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6월 달이 1만 2천 건이었으니까 7월 달이 5천 건 정도면 50% 이상 급감한 거는 맞죠. 이게 팩트죠. 그래서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상승폭도 많이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승폭이 많이 줄었는데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거래량이 적다 그래갖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비교라는 걸 하잖아요. 6월 달이랑 7월 달이랑 거래량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 비교라는 걸 할 때 상대방이 있는 거죠.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생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짱 먹었어. 짱 먹었어. 제일 잘해. 싸움을 제일 잘해. 그런데 얘가 짱이라는 이야기는 이 초등학교 내에서 나머지 초등학생이랑 비교했을 때 짱인 거야. 근데 중학생 짱형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이 초등학생은 짱 먹을 만큼의 실력이 있는 게 아니죠. 싸움으로 보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체급이 다르니까. 고등학생형이랑 비교하면.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짱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많게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과연 평균적인 월 거래량은 얼마나 될까?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3천 건이 됐네, 4천 건이 됐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 대비 얼마 정도 줄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서울은 10년 평균 매월 5,800건이 거래가 되었어요. 5,800건. 그리고 최근 5년에는 3,800건이 평균적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그러면 지금 5,000건이라는 이야기는 10년 대비보다는 조금 적지만, 월 평균 거래보다는 조금 적지만, 최근 5년 평균 대비보다는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10년 평균보다 많이 낮으면 적은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궁금한 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로 궁금한 게 뭐야? 네가 진짜로 궁금한 게 뭐야?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표를 보잖아. 거래량도 보고 심리도 보고 그 다음에 주간 상승률도 보고 하잖아요. 근데 주간 상승률이 플러스로 나오니까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되고 있냐?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10년 평균 5,800건이었는데 서울에 10년 동안 2005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의 집값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서울의 집값은 무지하게 많이 올랐죠. 최소 두세 배는 오른 것 같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보면 두세 배 오른 곳이 많죠. 그러면 5,800건도 절대로 적은 건수가 아니다. 평균 5,800건 거래되는 동안 두세 배 올랐다라는 겁니다. 평균 거래 건수가 5,800건이 적은 게 아니다. 떨어지는 거래량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3,800건. 자, 최근 5년, 2020년 대비로 보면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은 대부분 다 올라 있습니다. 자, 그러면 3,800건도 월 평균 3,800건이 쭉 거래가 되면 그것도 절대로 떨어지는 거래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5월달이 얼마라고요? 5월달은 한 5,000건 정도 되니까 결코 가격이 하락하는 거래량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망고쌤이 말하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다. 임계점이 뭐냐면 하락으로 전환하는 거래량이 있고 하락으로 전환하는 금리가 있고 하락으로 전환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계점이 몇 건 정도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자, 우리가 이게 뭐냐면 서울의 실거래 가격 지수인데 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변했다는 거죠. 그죠? 실거래 가격 그 중간 값이거든요.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보시면 여기서 떨어졌잖아요. 여기 가격이 내려갔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그때 거래량이 최소 557건.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557건. 2022년 하반기에 급락했잖아요. 그때 557건이었다는 거예요. 딱 1000건이 안 됐어요. 아, 그러면 지금 5,000건은 그때 대비 10배 거래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절대 떨어지는 거래량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정리하면 거래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6월 대비로 보면 거래량이 많이 줄은 게 사실이지만 10년 평균, 5년 평균 대비로 보면은
5년 평균보다 많다. 그리고 이 5천 건이 절대로 떨어지는 거래량이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망고맵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실시간으로 시장을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호가라고 생각합니다. 호가와 심리. 제가 그래서 호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매주 전국의 주요 단지, 그러니까 제가 취합하는 거는 전국의 500세대 이상의 단지, 500세대가 넘어가는 단지들의 매물, 그리고 신축 중에 300세대 이상인 거. 왜냐하면 신축도 중요하니까 신축은 좀 더 폭넓게 넣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주요 단지와 신축 단지들의 호가를 매주 취합하는 겁니다. 월요일마다. 제가 월요일마다 매주 취합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단지의, 이 평형의 매물의 호가가 지난주 대비 올라서 거래됐는지 내려서 거래가 됐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호가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작대기가 위로 올라가 있으면 지난주 대비해서 1% 넘게 올라서 호가가 나오고 있고 그런 겁니다. 우리 이제 불처럼 올랐던 6월 말에는 1.5포인트 정도 됐다. 지난주 대비 전체 서울 매물 평균이 지난주 대비 1.5포인트 올려서 매물을 내놓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하니까 푹 꺼졌죠. 이렇게 푹 꺼졌어요. 그래서 완전 쑥 꺼졌는데 점점점 꺼지는 폭이 작아지더니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지난주 월요일 대비 호가가 오히려 올랐다.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했는데 집값이 오르는 거야? 오히려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는 한 달 지나니까 반등을 했다. 호가의 상승폭이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이상하네. 집값이 왜 안 떨어지지? 호가도 안 떨어지고 거래량도 짱짱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지는 거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 강남 집값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집이 떨어지려면 하락의 메커니즘. 집이 떨어지려면 1단계로 호가가 낮춰서 물건이 나와야 된다. 주인이 집에 10억짜리를 9억에 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호가가 내려서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로 또 계약이 체결이 돼야 돼요. 계약이 체결이 되면 그게 10억짜리가 9억이 시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9억 밑으로 또 호가가 나오고 계약이 체결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래량도 여전히 짱짱하고 호가도 여전히 높여서 나오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인이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 10억짜리를 대출 규제했다 그래서 9억 5천에 갑자기 팔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팔 이유가 없으니까 강남 집값은 또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런 이야기 하죠. 강남도 연끌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건을 터에 놓을 거야. 그래서 매물이 쌓일 거야. 근데 사실 매물은 쌓이지 않고 있고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렇네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급하지 않다고 하는 걸까? 망고쌤은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입니다. 평균 매매가 5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 사이에 2006년부터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밑에 있는 게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거래가 정말 많이 된 곳은 요 구간이죠. 요 구간인데 요 구간에 그러면 이 구간에서 아파트 산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자, 이 구간 보면요. 7억 5천에서 서울 평균적으로 7억 5천에서 10억 사이에서 대부분 거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지나서 보면 2020년대에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 시기에도 보면 15억 선에서 거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래가 15억 이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서울에서 집을 산 사람들이 대부분 15억 이하에서 대부분 샀다는 이야기죠. 여기는 일부잖아요. 일부. 자, 그런데 지금 가격이 뭐냐면 평균 가격이 23억 8천이에요. 15억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지금 한 5년 지나니까 23억 8천이라는 거야. 서울의 평균 거래 가격이. 그러니까 한 7억, 6억에서 7억 정도 이미 오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고 나서 6억에서 평균적으로 7억까지 오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급할 게 뭐가 있어요?
그때보다 금리가 높기를 해요. 이자를 못 내서 토해내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출금리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할 게 없다라는 거죠. 물론 수요가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뭐 6억 이상 대출 받던 사람들 수요는 많이 줄었겠죠. 그 수요가 줄은 건 사실인데 팔 사람들도 팔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거죠. 급할 게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이번 대출 규제를 할 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줬다라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를 줬냐면은 6억 이상 대출 받는 사람들의 비율이 10% 정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서울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 중에 6억 이상을 대출받아서 산 사람들 비중이 10%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뭐죠? 나머지 90%는 6억 이하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거나 대출을 아예 안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번 규제는 그동안에 서울에서 거래하던 사람들의 10%만이 해당되는 규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가 센 규제가 나오고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면 자 우리는 쩔죠. 그래서 뭐가 돼요? 프리징, 얼음이 되는 겁니다. 얼음. 항상 규제가 정부가 바뀌고 처음 나오는 규제 때는 심리적으로 쫄아요.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좀 효과가 오래 갑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중요한 건 뭐다? 자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나오는데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있어. 그 안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다? 이 규제의 대상이 전체 대상의 10%밖에 안 되고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있고 호가도 낮추지도 않고 급할 것도 없고 거래량도 여전히 짱짱하다.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오래 못 간다. 그래서 이번에 또 망설이다가 못 사시면 또 더 높은 가격에서 사시게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